어머니는 그냥 돈 내는 지갑 겸 하준이 봄으로 데려온 거지 뭐. 그 말이 벽 너머로 들려온 순간 저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스위스 호텔 침대에 누워 아픈 몸을 이끌고 있던 제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 모아둬서 뭐해요? 이럴 때 아들 위에 팍팍 써야지.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던 그들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돈지갑이자 보모였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숙정입니다. 올해 72,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며 수다를 떨죠. 가끔 손주 아준이가 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면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자마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어머님, 안 계세요? 며느리 현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또 뭘 부탁하러 왔을까 하는 한숨이 먼저 나왔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 지태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특유의 계산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어떤 음모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서요. 현미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이를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언제나 그들이 찾아올 때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주 얘기가 나오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준이야 언제든 환영이지. 그런데 얼마나 오래? 한 보름 정도요. 지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때 현미가 눈빛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어머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깜짝 선물. 평생 자식들한테 선물다운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갑자기 무슨 선물이라는 걸까요? 호기심과 함께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려고요. 현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스위스. 어머님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 안 해보셨잖아요.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해외여행? 스위스? 제가 평생 경상도 벗어나 본 적도 별로 없는 제게 갑자기 스위스라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런 돈 어디 있어서.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아들 내외가 저를 생각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어머님, 진짜예요. 저희 사돈 어른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지태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지태를
너무 매정하게 봤구나. 속으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핑 돌았죠. 이미 제 머릿속에는 눈 덮인 알프스의 장엄한 설경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이 첫 번째 경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현미가 살짝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는 거라서 경비 부담이 좀 크긴 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역시나 뭔가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설마 제게 돈을 내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가셔서 쓰실 용돈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현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저희가 할게요. 용돈. 제 용돈을 제가 준비하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게 선물이 아니라 제가 돈 내고 가는 여행이라는 뜻인가요? 용돈이 얼마나 들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지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용돈은 엄마가 챙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선물이 아니구나. 그들은 제게 돈을 내게 하려고 효도 여행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거였어요. 대충 한 400만 원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현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좋은 데서 드시고 쇼핑도 하시고요. 400만 원. 제가 푼푼히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해외여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미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봤어요. 마치 거대한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여행 이렇게 큰 건 처음인데 정말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지태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에게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대는 후원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너무 오래 외로웠던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행 준비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현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준이 부탁드려요.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여전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스위스라니, 평생 꿈도 못 꿔본 곳을 갈 수 있다니.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는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현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쇼핑백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여행 준비물 사왔어요.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몫이에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낡아 빠진 캐리어가 들어있었어요. 바퀴도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 누가 봐도 중고품인 게 뻔한 캐리어였죠. 이게 내 거야? 네. 어머님 쓰실 거예요. 저희는 새로 샀거든요. 현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짐도 별로 없으실 테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같이 가는 가족 여행인데 왜 저에게만 이런 낡은 캐리어를 주는 걸까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여행을 보내준다는 그들에게 캐리어 가지고 투덜거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어머님, 현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행 가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족 사진이랑 아이들 사진도요. 그야
당연하지.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아, 그리고 하준이가 낯선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머님이 옆에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저는 사진사 겸 보모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간 여행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알겠다. 하준이야, 할머니가 잘 봐줄게. 현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희가 편하게라니? 저도 여행을 즐기러 가는 게 아니었나요? 어머님도 물론 재미있게 보내세요. 다만 아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시고요. 현미가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결국 저는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거였던 셈이에요. 제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정말 순진했죠. 아니, 순진한 척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진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아팠으니까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돈내외는 정말 반듯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명품 캐리어를 끌고 오신 걸 보니 저와는 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그분들은 서로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체크인을 할 때였어요. 지태가 제 낡은 캐리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캐리어 좀 부끄럽네. 그냥 엄마가 들고 가요. 아니, 나도 끌고 가면 되는데. 엄마는 힘 좋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거뜬하시죠? 지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니 사돈 어머니의 무거운 캐리어를 대신 끌어들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쓰렸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남의 어머니를 더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참았어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좌석을 확인할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는 모두 비즈니스석이었는데 저만 이코노미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뒤쪽 화장실 옆자리였죠. 엄마 좌석이 따로네. 지태가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이코노미석도 나쁘지 않아요. 현미가 미안한 척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죠.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저만 꼴찌 대우를 받다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넣고 앉았어요. 앞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딱딱한 기내식을 먹으며 12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여행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짐이었다는 걸.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위스에 도착하면 달라질 거라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스위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 역할이 분명해졌어요. 아침 일찍 깨워지더니 하준이 밥 먹이라고, 옷 갈아입히라고, 하루 종일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좀 늦잠 자고 싶어서요. 하준이 아침은 할머니랑 드세요. 현미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어요. 결국 저 혼자 하준이 데리고 호텔 식당에 내려갔죠. 다른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하는 걸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저희는 가족 여행이 아니라 할머니와 손자의 개별 여행 같았거든요. 관광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 내외와 우리 아들 내외는 서로 팔짱 끼고 다니며 즐거워하는데 저는 뒤에서 하준이 손잡고 따라다니기만 했죠. 할머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현미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한 장, 두 장, 몇십 장을 찍어도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다시 찍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사돈 어머니가 친절하게 제안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현미가 재빨리 막았어요. 어머님은 하준이 봐주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결국 저는 여행 내내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했어요. 모든 사진에는 그들만 나와 있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았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비싼 시계며 가방이며 마음껏 사더니 저보고는 어머님,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사세요라고 했어요.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제가 쇼핑을 마음껏 할 수도 없다니요. 결국 저는 몇만 원짜리 스킨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봤어요. 어머님, 그런 건 한국에서 사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현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죠.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을 꿈꿨는데 현실은 혼자서 아이 돌보고 사진 찍어주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하준이 돌보고 사진 찍어주느라 몸살이 났어요. 열도 나고 몸도 쑤셔서 일찍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죠.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가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함께 있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사돈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은 왜 혼자 계시게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현미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는 그냥 돈 내는 지갑 겸 하준이 봄으로 데려온 거지 뭐. 진짜 가족 여행은 아니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설마 했던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좀. 사돈 어머니가 망설이며 말씀하시자 이번엔 지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는 돈 모아둬서 뭐 해요? 이럴 때 아들 위해 팍팍 써야지. 어차피 혼자 쓸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평생 아껴온 돈, 제가 푼푼히 모은 노후 자금을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할머니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편하잖아요. 현미가 또 말했어요. 여행비도 자기가 내고 아이 돌보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편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한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막고 울었어요. 70년 살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존엄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즉시 저는 행동에 옮겼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일 먼저 이사부터 했어요. 아들 내외가 모르는 곳으로 조용히 이사했죠. 새 집은 작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꿨어요. 휴대폰, 번호, 집 전화까지 모두요. 그들이 저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준 모든 물건들을 버렸어요. 옷, 신발, 심지어 작은 액세서리까지.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준 선물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들의 양심을 달래려는 값싼 물건들이었죠. 일주일 후 지태가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도 와보고 옛날 집에도 와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지태가 제 친구를 통해 연락해 왔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친구가 제게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 없어요. 앞으로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숙정아. 그래도 친자식인데 친자식이 어머니를 돈지갑으로 써요? 친자식이 어머니 모독하고 이용만 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자식은 제게 없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지태가 직접 경로당까지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숙정아, 내 아들이 왔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를 통해 전원만 보냈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나 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태가 친구에게 말했대요. 병원에 모셔가야겠네요.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비열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치매라면 당신들과 연을 끊을 만큼 똑똑한 치매겠네요. 제가 직접 나가서 말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체면이 서지 않았겠죠. 엄마. 그래도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의 아빠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김숙정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숙정으로요.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했겠죠. 아니면 애당초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을 끊고 나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예 교실에 등록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흙을 만지작거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숙정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혹시 전에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고 싶은 걸 이제야 해보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70이 넘어서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 자랑, 며느리 걱정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숙정아, 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 경로당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뭔가 젊어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정말 오랜만에 내가 사는 것 같거든. 그런데 아들은 진짜 안 만나는 거야? 응. 그런 자식은 없어. 나한테는 이제 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예 교실에서 만든 그릇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고, 친구들과 부산 여행도 다녀왔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스위스를 다시 가보기로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요. 여행사에 가서 스위스 개별 여행을 신청했어요. 비싸긴 했지만 제 돈이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할머니, 혼자 여행 가시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네, 혼자요. 혼자가 제일 편해요. 그 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거울을 보니 예전과 완전히 다른 제가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죠. 김숙정.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아무도 널 이용하지 못해. 넌 이제 자유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서 스위스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에는 비즈니스석이었죠.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늦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구나. 스위스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도 돌볼 필요 없이,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오직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진짜 김숙정으로 산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빛을 내는 김숙정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했던 그들 덕분에 역설적으로 저는 진짜 자유를 찾았다는 걸. 그들이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 뭘 할까 기대돼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김숙정, 73.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